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고금리 상황 굉장히 여러분들 힘드실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대체 어디까지 금리가 올라갈 거냐, 언제쯤이면 보합이나 하락으로 이 추세 전환이 될 거냐, 여기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역대 보지 못했던, 유례없던 금리의 폭등인데요. 자, 우리가 얼마 전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그때도 유례없는 돈이 풀렸습니다, 여러분.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세계 경제는 멈췄고, 그 멈춘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많은 돈이 풀렸습니다. 자, 결국 인간은 코로나에 적응했고요. 그동안 움츠렸던 수요들은 일시에 폭발하면서 물가가 걱정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에서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켜보자는 의견을 일관되게 해왔죠. 자, 여기 우리나라는 21년 하반기부터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렸고요. 미국은 24년까지는 올리지 않는다고 하더니 22년 3월부터 풀악셀을 밟았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으로 연속적으로 올리면서 금리를 올려왔죠. 결국에 지금 현재 미국의 모기지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금리, 시장 금리죠. 시장 금리도 마찬가지고, 정말 높은 상황입니다. 자, 물론 물가 상승률의 기인에서는 금리 수준이 여전히 낮죠. 물가 상승률이 뭐 7%, 8%, 이 정도 되는데, 뭐 금리, 기준금리 수준을 이렇게 3%, 4% 정도 수준으로 했을 때 이제 미국의 모기지가 뭐 7, 8% 정도 되니까, 그래 따지면 여전히 아직까지 금리 수준은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지표들, 특히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고용지표죠. 자, 많은 기업들이 이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자, 일단 회사를 돌리는 많은 이 물가들과, 그리고 금융비용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자, 거기다가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 소비 심리가 위축되잖아요. 소비가 안 되고 내부 지출은 커지면 결국에는 인원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도 그런 시그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이 금리 수준이 이제 더 이상 올리기 어려울 고점에 다다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FOMC에서도 완급 조절에 대한 시사를 했고요. 자,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자고요. 자, 하는 총재, 한국도 경기 둔화 못 피한다. 최종금리는 3.5 전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이 3.25죠. 그럼 0.25, 한 차례 0.25 베이비 스텝 올라간 상태로 마무리될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주된 원인은 경기 침체입니다. 자,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물가를 잡을 수 있죠. 근데 물가만 잡히는 게 아니라 경기도 같이 잡습니다. 동력을 같이 끊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유럽, 중국, 이 주요 국가가 침체가 심각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국가잖아요. 주로 수출하는 국가들이 중국, 유럽, 미국 아닙니까? 근데 이런 나라들이 휘청거리면 여기서 소비를 안 해주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같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경기 둔화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다. 그래서 최종 금리 수준은 3.5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언급의 명분은 결국엔 경기 침체,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 고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시사, 이 두 개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또 볼 수 있는 지표가, 원래 외화 유출이 심각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치솟았죠. 1,400원 넘어서 1,500원을 향해 가다가 밑으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1,300원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지금 올라온 상황.
자, 이게 원달러 환율이 조금 안정된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금리를 미친 듯이 따라서 올리지 않아도 지금 되는 여유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 정책을 좀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도 지금 이 상황에서 미친 듯이 올릴 수 없어요. 지난 사례처럼 자이언트 스텝으로 계속 풀악셀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젠 발을 뗐다 붙였다 하면서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나라도 이제 망하게 생겼으니까요. 지금 한국은행이 급한 거는 이 김진태 의원 때문에 촉발된 레고랜드발 PF 빨 채권 수급의 문제입니다. 이 금융 불안이죠. 자, 여기에 지금 집중해야 돼요. 최우선 과제입니다. 지금 하나는. 지금 가계 대출은 지난 부동산 때문에 벌써 완급 조절이 다 돼 있어요. DSR 적용이며 대출을 다 안 해주고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 증가폭이 둔화됐어요. 가계 대출은. 그래서 금리 영향을 오히려 이 기업보다는 덜 받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기업은 지금 돈 빌리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금융 안정에 집중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코로나 때 엄청난 돈이 살포되면서 20년, 21년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40% 상승했고 지금 그 이후로 현재 이제 7% 하락했다. 아직 내려왔다고 보기보다는 이 고금리 상황에 따라서 조정 중인 건데 통화 정책 운용할 때 부동산 시장도 감안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부동산 상황을 감안한다라는 것보다는 이게 먼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최종금리 아무리 하느니 예상해봐야 그건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불확실합니다. 어차피 연준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요. 자, 11월 언급한 금통위원들의 최종 금리는 다 가정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달라. 그 가정이 3.5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이 여기서 뭐 크게 올리지 않는 이상 이 정도 수준, 지금 1% 내외 정도 수준으로 버티면서 따라가겠다라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우리의 물가 상승이 이제 5% 정도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제 실질 금리는 아직 마이너스 상황이다. 다만 이 과도한 긴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금 버티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금리 인하, 경기 침체 신호 나오면 또 인하하겠죠. 그 전에 뭔가 사태가 나올 거예요. 금리를 또 내려야 되는 사태가 뭔가 나올 겁니다. 자연스럽게 내리진 않을 거예요. 일단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되다가 어느 사건이 촉발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금리를 또 빠르게 내릴 확률이 높아요. 자, 그러면서 내년 8월 금리 인하 가능성, 거기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 종료 시기는 연준의 금리 사이클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따라가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물가랑 연준의 정책을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단 이 기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미국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3.5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물가를 잡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연준이 이제 중요하겠죠. 연준이 얼만큼 더 올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미 이번에 FOMC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금리 조절을 속도를 풀악셀이 아니라 발 뗐다 붙였다 하면서 조절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고 이미 탄탄했던 미국의 고용지표 믿고 계속 갔잖아요. 근데 고용지표도 약간 흔들리기 시작했다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후의 상황은 지금 금리에서 추가로 지금만큼 올릴 수는 없다. 뭐 시장에서 얘기 나오는 뭐 7%? 7% 얘기를 하고 있어요. 7%로 올려야 된다. 뭐 미국의 몇 명의 인사들 얘기로 해서 7% 간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7%까지 올릴 확률은 거의 없다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 10%라면 또 자이언트 밟으면서 가는 건데 그 정도 수준까지 나올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수준에서 뭐 1% 내외 정도 상승하면 많이 올린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거는 기준금리는 3.5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장금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시장금리랑 기준금리 차이가 엄청 벌어져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 금리가 이거 5% 수준이에요. 5% 6% 수준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빌리는 은행들 보면은 5% 중반 정도 보시면 돼요. 이 정도로 지금 금리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시장 금리 차이가 기준이 지금 3.25잖아요. 거의 2%예요. 2%.
자, 이전에 코로나 전의 사태 이전, 그때 우리가 금리를 보면은 금리 차이가 기준금리랑 시장금리 차이가 뭐 0.5에서 뭐 0.75 뭐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이게 많이 오른 거죠. 이게 문제예요. 제가 볼 땐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바로 조사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은행의 대출금리 조사 들어갔습니다. 전수조사 들어가서 인하 압박에 나섰습니다. 자, 원래 우리 계속 뭐 관치금 얘기하잖아요. 근데 관치 우려에도 시장 개입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비정상적인 폭등이 있다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 금융권 모니터링 착수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자, 기준금리는 그대로 가거나 조금 더 인상되는데 시장금리는 낮아지면서 우리가 직접 지출하는 금리가 낮아지는, 금리가 하락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기업은 지금 돈 빌리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가계대출은 다 제어받고 규제받고 있으니까 영업을 기업으로 하는 거예요. 기업으로. 높은 금리로. 자, 기업들은 돈이 필요하니까 높은 금리를 하면서도 지금 대량으로 빌리는 상황인 거고, 그러려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장사를 하려면 자금 확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현금 확보를. 그러면서 금리를 우리 같은 소비자들에게 높이 주는 거예요. 이번에 뭐 금리 보이시잖아요. 5%는 기본이고 뭐 10% 금리로 광고하고 홍보하면서 현금 확보를 하는 거예요. 저축은행이고 뭐 이 수협이고 뭐 국민은행이고 뭐 할 것 없이 예금 금리를 올려가면서 현금 확보에 막 열을 올리는 거예요. 지금 같은 이 전반적인 자산 시장이 축소되면은 투자할 곳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금리 먹으려고 사람들이 돈을 넣으면 그거를 확보해서 기업에 빌려주면서 영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사람들에게 경쟁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우리가 더 이자 많이 줄게요 하면서 경쟁하게 되면은 반대로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높은 금리를 주고 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제가 언급했죠. 예전에 그 기준금리 인상할 때랑 비교해도 지금 대출금리 오름폭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거예요. 현재 3분기 기준에서 1870조가 가계부채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서 서로 죽이는 거죠. 그래서 국민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자금 확보 경쟁 자제령을 금융사에 전파, 이거 한 번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어서 이제 최종 타깃이라고 할 수 있는 대출금리 억제에 이제 나서겠다라는 포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대출금리를 낮춰서 자, 기준금리 그대로도 지금 시장금리 낮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 수준으로 해서 간다라면 거의 1% 수준으로 낮출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낮추게 되면 유동성 경색이 가장 심각한 단기 자금 시장으로 뭐 지금 기업체나 뭐 이런 마찬가지죠. 자금 공급을 유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고도 시장 제어를 통해서 금리를 낮춰서 돈을 돌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최근 은행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아까 보셨잖아요. 지금 금리 5.34,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거는 1월달이에요. 얼마 안 됐잖아요. 1월달 이후에도 지금 1.5%가 더 올랐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이로써 자, 많은 걱정하고 계신 분들, 힘드신 분들 조금 더 힘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종합적으로 내용들 긁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버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최종금리, 기준금리도 거의 최종금리 다 달았다고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시그널이 나왔으니까 추가로 뭐 기사에 나오고 많은 그 공포론자들이 말하는 7% 거기까지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결국에 금리도 거의 끝에 다다랐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가장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시장 금리도 정부의 개입을 통해 그 시장 금리의 폭이 유지되거나 줄어들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이 압력,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부채에 대한 압력이 가해지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수조사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기준금리는 아니더라도 시장금리는 낮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금리 관련된 소식으로 한은총재의
발언 기사와 또 금융권 전수조사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제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콕콕 찍어주는 쪽집게 강의죠. 요즘 같은 이렇게 하락기에는 많은 자본을 들여서 여러분들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면 또 떨어질 거니까요. 이럴 때는 무조건 금액 자체를 줄여서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저평가돼 있고 앞으로 미래 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타겟화해서 정밀하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맞춰서 또 주택 규제, 자, 총선 돼도 지금 있는 주택 규제가 다 풀릴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주택 규제를 피해서 우리가 연구해보고 노련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근린생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상가, 썩은 상가죠. 썩은 상가는 어떤 건지 1억대로 접근할 수 있는 이 썩은 상가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고정 댓글, 제가 남긴 댓글 링크 누르시면 상여 신청이 가능하시니까요. 12월은 이제 21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날이 많이 춥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고 감기 걸리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란부동산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